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3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맨 앞에 편집한 내용이 매우 장문의 논문 성격이 돼가지고 소리내어 읽어서 제가 우선 이해를 해보고 제 견해도 조금 넣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저로 도망갈 수 없다. 트럼프의 채찍이냐, 중국의 당근이냐,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 취해야 할 생존 전략. 프레지던트 온라인의 일본 공업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다나카 미찌아키 교수가 기고한 글입니다. 트럼프 정권에 의한 베네수엘라 공격이나 그린란드 영유 요구 등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노림수는 무엇인가? 트럼프 2.0은 19세기형의 제국주의적 사고를 참조하면서 21세기라고 하는 전혀 다른 조건의 세계에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서두장 트럼프 2.0은 세계 지도를 진심으로 새로 쓰기 시작했다. 트럼프 2.0은 전후 80년에 걸쳐 미국 자신이 쌓아올린 룰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 자체를 의식적으로 무효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은 트럼프 2.0이 돌연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세계를 어떤 시대의 안경으로 보느냐다. 트럼프 2.0을 읽어내는 열쇠는 21세기 안보 자원 지정학의 현실에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미국 대통령의 사고가 중첩돼 있다는 점에 있다. 그가 존경을 공언해온 것은 힘으로 세력권을 누르고 국가의 확장을 정통화한 19세기 대통령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이나 제도보다 결과와 힘을 우선시하고 기정사실로 세력권을 확장한 앤드루 잭슨과 고관세와 군사력을 결합해 자원 거점 통상로를 누르고 국가 번영을 실현한 월리언 맥킨이다. 정보는 순식간에 확산되고 민족주의는 외압으로 증폭되고 전쟁은 비대칭화되고 동맹은 거래화된다. 더는 따면 끝인 시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2.0이 이 길을 택한 것은 국가 운영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에서 내향적 구심력 포퓰리즘과 외향적 원심력 제국 확장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참조하는 두 대통령을 파헤쳐 왜 이 OS가 강도를 연출하면서 불가피한 자괴를 내포하는지를 해부한다. 제1장 트럼프가 참조하는 두 대통령 앤드류 잭슨과 월리엄 맥킨리는 무슨 짓을 한 사람이었는가? 트럼프 2.0을 읽는데 필수적인 것이 그가 거듭 존경을 공언해온 두 미국 대통령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훌륭한 제도 설계자도 전후 질서의 건축가도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가 참조하는 것은 힘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윤곽을 바꾼 인물이다. 우선 선악 판단을 일단 제쳐두고 두 사람이 각 시대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 대통령이었는지를 누른다. 앤드류 잭슨, 국내를 힘으로 다시 뭉친 대통령. 민의 직결 결과주의 통치 앤드류 잭슨 제7대 대통령 1829에서 1837년 미국 역사상에서도 특히 강렬한 형태로 민중의 대표를 자처한 대통령이다. 백인 남성 보통선거 확대라는 사회 변화에 힘입어 나는 민의 구현자이며 제도가 그것을 방해한다면 제도가 더 잘못됐다는 세계관을 가졌다. 상징적인 것이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사실상 무시하고 인디언 강제이주 트레일 오브 티어스를 단행한 것이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제도의 정당성보다 국가가 지향하는 결과를 우선시하는 통치관이다. 또 다른 축이 반금융 엘리트이다.
잭슨은 제2합중국을 해체하고 금융특권을 부패라고 거절했다. 이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다. 국민의 생활 불안, 임금, 물가, 고용의 원인을 보이지 않는 지배자의 투영에 나라를 되찾는다는 이야기를 구심력을 만드는 정치 기술이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창문을 열어놨었네요. 그의 정치는 국내의 분노와 불만을 묶어 내향의 결속을 힘으로 다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점이 트럼프가 잭슨에게 자기 동일화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잭슨은 외교나 세계 질서의 설계자가 아니었다. 영토를 전략자산으로 간주 시점. 두 번째, 윌리엄 맥킨리 밖에 나가 제국을 세운 대통령. 관세와 군사로 자원 거점을 억누르다. 윌리엄 맥킨리는 미국을 사실상의 제국국가로 전환시킨 대통령이다. 그의 특징은 국가의 번영을 국내 재분배가 아닌 외부 공간 확보를 통해 만들고자 했다는 점이다. 맥킨리가 상징하는 정책은 고관세다. 다만 여기서 관세는 현대의 협상 카드가 아니다. 국내 산업을 지키고 경쟁 상대를 옥죄어 국가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항상적인 주권 행사로 자기매김한다. 국가가 나서서 국내 제조 고용 임금을 지키고 그 경제력 여력을 군사 거점으로 전환한다. 관세에서 산업, 군사, 거점이라는 연결이 맥켄리적 국가 간의 핵심이다. 1898년 미소 전쟁에서 미국은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를 획득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맥킨리가 영토를 통치해야 할 공동체가 아니라 자원 통상로 군사 거점이라는 전략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관세, 자원, 군사 거점을 한 몸으로 말할 때 그 뒤에는 세계는 자살이며 억누르는 자가 이긴다는 이 시선이 있다.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가 도덕이나 국제법 얘기가 아니라 전략자산 쟁탈전으로 보는 것은 이 맥킨리적 국가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이명이 구현한 국가운영 OS, 사실이 배후에 있는 통치 로직을 추출하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국가운영 OS로서 추상화하면 다음과 같다. 잭슨 OS는 내향 구심력이고 정통성은 민의 결과, 제도보다 승리, 주 전장은 국내, 생활 불안 처리, 통치 기술은 분노 동원, 적 명확화, 강한 결단, 성과 형태는 단기 결속, 지지 열량. 이 OS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적은 외적보다 생활 비용이다. 물가, 고용, 임금, 즉 인플레이션이다. 내향적인 구심력은 생활의 안정과 맞바꾸어진다. 맥켄리 OS, 외향 원심력, 정통성은 국가 성과, 번영과 확장, 주 전장은 국외, 세력권, 자원 거점, 통치 기술은 관세, 경제 강요, 군사적 시위, 거점, 기정, 사실화. 성과 형태는 외부에서 계속 승리함으로써 내부를 지탱. 이 OS는 밖에서 이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과 국민 인내, 동맹의 신용을 필요로 한다. 트럼프 2.0 자괴 메커니즘의 출발점. 네 번째, 잭슨과 맥킨리 패러독스. 왜 두 OS는 동시에 못 달리나? 여기서 트럼프 2.0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다. 트럼프 2.0은 잭슨 OS로 국내 구심력을 높이면서 맥킨리 OS로 외향적인 세력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동시 실행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잭슨 OS는 내향적인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인플레이션, 저부담, 내정 최우선을 요구한다. 반면 맥킨리 OS는 관세, 군사, 점령, 거점, 유지라는 지속적 비용을 요구하며 재정과 물가의 압력을 가한다. 두 사람은 같은 국가 자원, 세금, 재정, 국민의 인내, 동맹의 신뢰를 서로 빼앗는다. 외향적 압력이 강해질수록 인플레이션과 적자가 진행돼 생활 불안이 가중된다. 생활 불안이 커질수록 잭슨 OA는 분노를
또 다른 강경책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외향성의 확장은 가속화되고 통치 비용은 증대되며 나아가 내향성의 지지 기반이 파괴된다. 이는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자기 증폭 루프이다. 이 루프가 돌기 시작할 때 국가에는 두 개의 균열이 생긴다. 재정적 파탄과 정치적 분열이다. 단기적으로는 강한 미국을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내부에서 갈라져 나간다. 이것이 트럼프 2.0의 자괴 메커니즘의 출발점이다. 제2장 경제 재정 붕괴 가능성 제국 유지 비용이 자원 약탈의 ROI를 뛰어넘는 이유. 회계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네요. 트럼프 2.0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그 자괴는 우선 경제 재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는 도덕론이 아니다. 냉혹한 회계 문제다. 제국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얻은 이익, 자원, 거점, 통상으로 밖에서 지불하는 비용, 군사, 치안, 통치, 재건을 넘어서야 한다. 즉 ROI, 투자 대비 효과가 플러스일 필요가 있다. 19세기에는 이 계산이 성립되기 쉬웠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세계의 조건이 바뀌었다. 현대 제국은 취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든다. 게다가 그 비용은 단순히 부풀어 오르는 것만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형태로 부풀다. 이것이 잭슨 곱하기 미켄리 패러독스가 재정 파탄에 접속하는 제1의 회로다. 베네수엘라 공력은 보배의 산이 아니라 거대한 부채가 된다. 중진류의 함정과 점령화 캐펙스라고 하는 현실 베네수엘라는 자원제국주의의 상징으로서 회자되기 쉽다. 석유 매장량이라는 숫자만 보면 확실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19세기형 제국주의를 이해할 수 없는 현대의 함정이 있다. 그게 중진류다. 제국주의가 낳은 부채의 병. 베네수엘라의 원료는 초중진류가 중심으로 정제에는 고도의 설비, 업그레이더와 희석제가 필요하다. 게다가 오랜 제재와 투자 부족에 의해 유전 파이프라인, 정제 설비, 항만 전력이라고 하는 인프라는 깊게 손상되어 있다. 즉 만일 유전을 눌렀다고 해도 거기로부터 곧바로 캐시가 솟는 것은 아니다. 석유는 하면 돈이 되는 자산이 아니라 대규모 재투자를 전제로 하는 공업 시스템인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캐펙스 설비 투자다. 석유 산업을 정상화하고 수출을 늘려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같은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에만 수천억 달러 규모가 필요하다. 더구나 이는 단순한 공장 투자가 아니다. 치안, 보험, 수송, 노무, 법적 틀의 재설계가 동시에 필요하게 되는 점령화 캐펙스이다. 평시 투자와는 자릿수가 다르다. 문제는 다음이다. 누가 그 돈을 낼 것인가? 잭슨 OS를 지탱하는 지지층은 우리 세금을 외국에 쓰지 말라이다. 세금 투입은 정치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민간 기업에 있어서 점령하에 게릴라 공격이나 계약 파기 리스크가 있는 유전에 거액 투자를 하는 합리성은 어려운 것이 된다. 한층 더 투자했다고 해도 다음 정권 교체나 국제적 제재, 국내 내셔널리즘의 반발로 수탈 기업으로서의 노릴 가능성도 있다. 베네수엘라는 보물더미가 아니다. 미국의 재정과 정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즉 제국 정책은 수입을 낳기 전에 부채와 통치 비용을 먼저 낳을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제 생각을 집어넣는다면은 베네수엘라 중진류라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쫓겨나기 전에 그 중진류를 가지고 미시시피 유역에 있는 그 정유소에서 그거를 정제하는 설비가 이미 투자가 돼 있죠. 그거를 그동안에 못 돌렸는데 좀 재가동하는 데는 물론 돈이 조금 더 투자가 됐겠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 육지에서 개발하기보다는 그 해상 그 잠재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옆에 가이아나 쪽도 욕심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치안, 보안 이런 거
유지하는데 해군력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또 전문가의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약탈의 불가능성. 21세기는 자원을 실어 나를 수 없다. 19세기 제국주의는 자원을 억누르면 그것을 비교적 단순하게 운반할 수 있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르다. 자원은 채굴, 정제, 수송, 판매까지가 거대한 서플라이 체인이며 어딘가가 파괴되면 가치는 제로에 가까워진다. 점령 하에서는 저항 세력은 그 유전 자체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들은 파이프라인, 항만, 송전망, 희석제 공급, 노동자 안전, 즉 취약한 결정점을 노리면 된다. 소액의 비용으로 거액의 손해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이 훗날 삼장으로 이어지는 비대칭성인데 경제적 관점에서 말하면 이는 약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게 좀 이상해요. 일단 또 나중에 의견을 좀 지지층의 분노가 향하는 곳에 전환. 세 번째, 인플레이션 스파이럴. 제국 정책은 지지 기반을 안에서부터 파괴한다. 맥킨리적 외향 확장이 잭슨적 생활 방해를 직격한다. 트럼프 2.0의 경제 재정이 무너지는 두 번째 회로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다. 잭슨 OS는 국내 생활 불안을 억제함으로써 구심력을 유지한다. 특히 노동자 계급에서 가장 큰 적은 추상적인 지정학이 아니다. 매일의 슈퍼마켓 가격이다. 그런데 맥켄리 오이스는 외양 확장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정책을 조합해 버린다. 비용, 푸시, 인플레이션, 관세, 일률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린다. 기업은 비용을 가격에 전가해 생활 필수품에도 파급한다. 관세는 상대국이 내게 한다라고 말해지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국내의 가격 체계에 포함된다. 두 번째, 재정 파이낸스형 인플레이션, 제국 유지비. 제국에는 유지비가 든다. 군사비, 점령비, 치안 유지, 부흥, 행정 운영, 정보전, 사이버 방위, 동맹의 보전, 이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가 증발해 금리와 달러의 안정이 흔들린다.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은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지출이 지속 가능한가이다. 지지층의 이반, 정치의 임계점. 인플레이션이 임계점을 넘으면 포퓰리즘의 열광은 반전된다. 지지자들은 중국을 이기라고 한 것이 아니다. 살림을 잘 하라고 했던 것이다. 제국주의의 생활비용을 끌어올리는 순간 열광은 배신당했다는 분노로 변한다. 여기서 잭슨 OS의 구심력이 무너진다. 네 번째, 재정 파탄의 정책,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 이야기. 지금까지의 논의는 경제 이야기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본질은 정치다. 제국 정책이 지속 불가능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 쓸 정치적 정통성이 없기 때문이다. 제국 유지 비용은 미국 밖에서 생긴다. 그러나 지불하는 것은 미국의 유권자이다. 이 구조는 잭슨 OS의 제1원리 우리 세금을 외국에 쓰지 말라와 정면 충돌한다. 따라서 제국 정책은 처음부터 국내 정치에서 정통성 적자를 안고 있다. 이것이 제국주의가 21세기에 오래가지 못하는 경제 재정상의 이유다. 정치 리스크 분석으로 알려진 뉴라시아 그룹도 2026년 세계 10대 리스크 분석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자세를 돈노주의라고 명명해 명확하게 구조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돈노주의를 서방구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역외 세력의 영향력을 제한할 뿐 아니라 군사 압력, 경제적 강요, 선별적 동맹 구축, 그리고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결판을 결합함으로써 미국의 우위성을 적극 주장하려는 자세라고 정의한다. 시카고대 교수가 설파하는 강대국의 행동 원리, 중요한 것은 유라시아 그룹이 이를 완성한 전략이 아니라 여러 수단이 미분리된 채 혼합된 자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 경제, 동맹, 개인 정치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과도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2.0이 내향 동원과 외향 확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본고의 문제의식과 겹친다.
더욱이 이 구조는 국제 정치학의 이론적 축적과도 정합적이다. 미국 시카고대 존 제이 미아샤이머 교수는 대표작 더 트라제디 오브 그리트 파워 폴리틱스에서 이른바 공격적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강대국의 행동 원리를 설명해 왔다. 미아 샤이머 이론의 요점은 명쾌하다.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고 국가는 생존을 최우선시하며 다른 나라의 의도를 완전히 읽지는 못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대국은 방위만으로는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세력 확장으로 기울어진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를 악이나 광기의 결과가 아니라 합리성의 귀결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대국 정치를 비극이라고 불렀다. 선의의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 결과 피하기 어려운 구조에 의해서 파국에 가까워 버린다. 그것이 그리스 비극형의 비극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아 사이먼은 일관되게 경고한다. 세력을 잡을 수는 있어도 점령하고 다스리기는 어렵다. 외부로부터의 지배는 정통성을 결여하고 시간에 따라 현지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해 저항을 통합해버리기 때문이다. 제국주의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군사력 부족이 아니라 민족주의라는 반작용에 있다. 여기서 생긴 왜곡이 왜 공포가 아닌 증오를 낳고 왜 잡아도 다스릴 수 없는 상태로 진화하는가? 통치 심리의 붕괴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제3장 두려움에서 미움으로 트럼프 2.0은 왜 힘의 행사의 자체의 제약을 받아가는가? 트럼프 2.0을 읽어내는 열쇠는 21세기 안보자원 지정학의 현실에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미국 대통령의 사고가 중첩돼 있다는 점에 있다. 잭슨은 법이나 제도보다 결과와 힘을 우선시했고 기정사실에 따라 세력권을 확장했다. 맥킨리는 고관세나 군사력을 결합해 자원 거점 통상로를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번영을 실현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제국주의는 오래가지 못한다. 트럼프 2.0은 단기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앞에서는 힘의 행사 자체가 미국의 제약이 된다. 이 결론에 이르는 논리를 여기에서는 두 개의 역사 모델에서 필연으로 나타낸다. 그것이 마키아벨리즘의 한계 돌파, 두려워할 것은 안전하지만 미움받지 말아야 트럼프의 지론으로 진정한 힘이란 공포라는 취지의 말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마키아벨리적 직감에 가깝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그러나 21세기는 그 전제가 모두 뒤바뀌었다. 공포는 유지되기도 전에 변질된다. 게다가 한 방향으로 증오로 변질을 가속화하는 건 SNS는 감정 증폭 장치. 현대의 전쟁 개입이 19세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무기의 성능 이상으로 감정의 확산 속도다. 두 번째로 내셔널리즘의 상전이 외압이 걸리는 순간 들쑥날쑥했던 불만은 결정화된다. 부패한 독재자에게 대한 반발, 경제고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불신등, 각자 독립적이었던 감정이 침공이라는 물리적 압력으로 한편의 이야기로 수렴된다. 타도 미국 제국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상전이 된다. 즉 트럼프 2.0의 힘의 행사는 단기의 복종을 안고도 장기의 적을 키운다. 이긴다는 건 돼도 다스릴 수 없다. 비대칭전의 덫, 압도적 힘의 값싼 파괴로 맞서서는 세계, 다음으로 21세기 전쟁이 제국에 불리한 이유는 싸움의 비용 구조가 비대칭화된 데 있다. 제국은 지키는 쪽에 선다. 지키는 쪽의 비용은 높다. 공격하는 측의 비용은 낮다. 여기에 끝없는 소모전이 생긴다. 방위 측은 송유관, 항만, 유조선, 송전망, 통신망을 24시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가의 감시망과 방공 시스템 경비 부대가 필요하다. 공격 측은 시판 드론에 폭약을 올려 돌진시키기만 하면 된다. 사이버라도 좋다. 소규모 게릴라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취약한 결정점을 때리면 가치가 멎는 것이다.
이 비대칭성 아래서는 제국은 이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겨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계속 다스리는 한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따를 수는 있어도 다스릴 수는 없다는 구조적 의미다. 동맹의 석국화가 불러올 원심력, 아테네 제국, 델로스 동맹의 붕괴와 트럼프 2.0의 미래 제국이 오래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국이 밖으로 적을 만드는 것보다 더 빨리 내부 동맹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해하는 최적의 역사 모델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다. 당초 델로스 동맹은 대페르시아 방위를 위한 동맹이었다. 하지만 아테네는 이를 점차 자국을 위한 제국으로 변질시켰다. 동맹으로부터 돈을 받아 따르지 않는 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동맹을 파트너 네트워크에서 착취 시스템으로 바꿨다. 매를 휘두를 정도로 적을 철회한다. 동맹을 ATM 취급하는 순간에 동맹은 조용히 이반한다. 트럼프 2.0이 일본과 유럽 혹은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하려는 것은 동맹의 네트워크 비용 회수 장치로 바꾸는 것이다. 관세를 내라, 주둔비를 전액 내라, 말을 들어라.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득을 가져다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국을 석국화해 원심력을 낳는다. 동맹국은 표면적으로는 따른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디아메리칸니제이션, 미국 이탈을 가속화한다. 달러 결제 회피, 독자 방위만 국축, 그리고 중국과의 저울질 외교, 동맹의 뭐죠?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가역적으로 나아간다. 두 번째, 그리고 진공이 생기고 그것이 중국화되는 미국이 채찍을 휘두를수록 중국은 사탕을 내민다. 인프라 투자, 자원 구입, 시장 접근, 경제 합리성을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을 택한다. 물리적으로는 뒷마당에서도 경제적 생명선은 태평양 너머로 연결되어 있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개입할수록 지역은 외부 세력을 부르는 부시를 얻는다. 그리하여 제국은 자신의 손으로 진공을 만들어 자신의 적을 불러들인다. 여기에 역사적 비아냥이 있다. 제국주의적 형태가 아이러니하게도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앞당긴다. 동맹의 석국화는 패권의 단기 회수로 보이며 장기 패권 기반을 파괴한다. 정리하면은 힘의 행사가 힘의 제약으로 바뀌는 순간, 여기까지의 논리를 한 문장으로 응축하면 이렇게 된다. 트럼프 2.0은 공포에 의한 질서를 만들려고 하지만 21세기에는 공포는 증오로 변질되고 내셔널리즘이 상전이 되며 비대칭전이 비용을 무한화하고 동맹의 석국화가 원심력을 증폭한다. 그 결과 힘의 행사 자체가 미국의 제약으로 되돌아간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심리동맹의 붕괴가 지정학의 구조 붕괴에 어떻게 접속해 세계가 블록화해 진공이 중국화해 가는 것인가. 제4장 지정학 구조의 붕괴 가능성, 동맹의 공동화와 진공지대의 중국화, 제국은 왜 이기면서 지는가. 앞장에서 본 대로 트럼프 2.0을 밀어붙일 경우 힘의 행사는 단기에는 두려움을 낳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징후를 낳고 내셀러즘이 상전이를 일으킨다. 더욱이 동맹국의 보호료나 복종을 강요할수록 동맹은 조용히 이반하고 미국 이탈이 진행된다. 여기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지정학의 구조 붕괴다. 중요한 점은 이는 개별 외교 실책의 축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2.0이 채용하는 세력권주의는 그 성질상 동맹을 공동화시켜 세계를 블록화시켜 최종적으로 경쟁 상대에게 진공을 건네버린다. 제국은 이 국면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진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구조적으로 해부해 보면은 첫 번째, 동맹 ATM화하는 순간 동맹은 제도에서 손익계산으로 떨어진다. 동맹의 공동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진행된다. 동맹의 힘은 군사력의 합산이 아니다. 신뢰의 합산이다. 그리고 신뢰는 조약문서가 아닌 운용으로 만들어진다. 동맹국이 안심하고 미국 편에 서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의 주권과 국내 정치를 이해하고
일정한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트럼프 2.0은 이 동맹의 조건을 뿌리부터 바꾼다. 공동화는 반미 선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없다. 오히려 거꾸로다. 겉으로는 협력하고 미소 짓는다. 그러나 물밑에서 다음 일이 일어난다. 정보 공유가 둔화되고 공동작전의 설계가 지연되고 장비 조달 표준화가 분산되는 미국이 불확실할 때를 위한 제2루트가 정비된다. 동맹은 깨지는 것이 아니다. 얇아진다. 이 얇음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억제력은 무너진다. 두 번째로 블록화는 각국의 뜻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이 자동으로 낳는다. 세계가 두 가지 선택을 강요당하면 중산층은 사라진다. 트럼프 2.0이 동맹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강경 자세가 아니다. 각국의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압박하는 정치다. 동맹국에서도 대미 의존도에는 폭이 있다. 중국과도 부분 협력하면서 미국과도 협조한다. 국익에 따라 요동칠 여지가 있다. 이 애매함이 안정을 위한 윤활유였다. 그러나 트럼프 2.0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두 가지 선택을 압박하면 중산층이 사라진다. 미국의 채찍과 중국의 당근. 세 번째로 진공지대의 중국화. 미국이 채찍을 휘두를 정도로 중국의 당근이 먹힌다. 세력권은 군사가 아니라 경제로 결정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설이 드러난다. 미국이 세력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미국은 채찍을 휘두른다. 관세, 제재, 군사적 압력, 정치 개입 그리고 채찍은 일시적인 복종을 낳아도 삶을 개선하지 않는다. 삶을 개선하지 않는 동맹은 오래가지 못한다. 거기에 중국은 사탕을 내민다. 인프라 투자, 자원 구입, 시장 접근, 공산품 공급, 중요한 것은 중국이 제시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경제 합리성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진공지대의 중국화가 일어난다. 미국이 압박할수록 지역은 경제적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중국으로 기울어진다. 이는 정치 사상이 아니라 가계와 고용의 문제로 일어난다. 중남미의 예가 전형이다. 21세기에서 세력권은 경제의 중력으로 결정된다. 경제의 중력이 중국 쪽으로 옮겨간 지역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반발과 이반을 낳고 중력 이동을 더욱 촉진한다. 네 번째, 제국은 정복에서 이기고 유지에서 진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무너지는 역사적 빈정거림, 여기까지의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동맹을 착취로 바꾸다. 그렇게 되면 동맹이 공동화한다. 공동화된 동맹을 힘으로 묶다. 블록화가 진행되다. 블록화된 세계에서는 중간이 사라지고 각군 도망갈 길을 만든다. 도망갈 길을 제공하는 것이 중국 진공지대가 중국화되다. 그 결과 미국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영향력을 깎는다. 다섯 번째, 다음에 일어날 것. 지배는 확장이 아니라 수축을 부르는 트럼프 2.0의 최종 국면은 바깥에서의 확장이 아니다. 밖에서 불어난 비용이 안으로 돌아가고 국내의 구심력은 무너지고 정치가 분열돼 결국은 안으로 향하는 고립으로 향한다. 트럼프 2.0이 그대로 치달을 경우 2027년 이후에 어떤 제국의 황혼이 찾아올 것인지를 시나리오 분석으로 그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이 세계에서 무엇을 연마해야 하는가를 결론으로 제시한다. 최종장, 연옥으로서의 트럼프 2.0 시대. 시련에 사는 우연이 아니다. 저가 국가를 완전히 불태우기 위한 역사적 장치이다. 트럼프 2.0의 출현은 단순한 혼란이나 예외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세계의 끝, 지옥이 아니다. 오히려 전후 질서가 떠나온 왜곡을 강제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연옥이다. 트럼프 2.0이 세계에서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시련이다. 중요한 것은 이 연옥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글로벌리즘 하에서 안전 보장은 미국 맡기고 통화 질서도 미국 맡기고 시장 액세스도 미국에 맡기고 라고 하는 의존 구조를 방치해온 세계가 스스로 준비한 필연적 귀결인 것이다. 연옥의 불꽃은 필연이었다. 트럼프는 원인이 아니다 결과다.
트럼프 2.0이 들이대는 관세 압력 동맹에 대한 요구는 변덕스럽지 않다. 그것은 미국 자신이 오랫동안 안고온 모순, 패권을 유지하고 싶지만 그 비용은 지불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모순이 정치적으로 분출한 형태다. 미국은 지금 군사력, 통화, 시장이라고 하는 세계의 공공재를 세계에 제공해온 국가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코스트를 국내 유권자가 부담하는 것에서의 내성은 확실히 저하고 있다. 일본의 죄는 정신론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 게으름이다. 연옥 중턱에서 재판받는 나태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본래 해야 할 일에서 눈을 떼고 편한 대체 수단으로 계속 도망치는 것이다. 일본이 오랜 세월 계속해 온 것은 바로 이 게으름이다. 앵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 된다. 임금은 올리지 않아도 수출은 돌아간다. 기술 투자는 선별적이어서 좋다. 안전보장은 미국에 맡기면 된다. 이는 보수도 개혁도 아니다. 결단의 연기를 제도화한 국가 운영이다. 관세는 일본의 환율과 가격으로 도망갈 길을 주지 않는다. 통화 비판은 금융 완화를 통한 시간 끌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가혹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 수십 년 만의 구조개혁의 강제 장치이기도 하다. 따르는 나라도 싼 나라도 아닌 진정한 독립국가로 일본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네요. 세 번째, 퀄리티 스테이트는 추상 개념이 아니다. 도달 조건은 이미 정해져 있다. 연옥의 끝에 있는 지상 낙원은 꿈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로서 충족되어야 할 명확한 조건을 갖춘 상태이다. 퀄리티 스테이트란 다음의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다. 첫 번째가 가격이 아닌 대체 불능성으로 선택되는 산업 구조. 싸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없으면 곤란하다. 그런 기술 부재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 동맹으로부터 신뢰받는 안보 자세만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다.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통화, 기술, 제도가 일체가 된 국가 신용, 엔저, 금리 조작에 의지하지 않는다. 제도 자체가 신뢰 자산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뭐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 장문의 논문을 보면서 하나로 그냥 압축을 해보자. 뭐가 갈등 구조냐? 이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 미제국주의가 무너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이것을 필요조건 논리로 제가 써봤어요. 미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내향 구심력 중심으로 가야 한다. 내향 구심력 중심으로 또는 정책으로 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반금융적이고 임금 물가 고용을 중시해야 한다. 한편 미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외향과 원심력 정책으로 가야 한다. 외향 원심력 정책으로 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관세 자원 군사 중시를 해야 한다. 요거 BD는 왜냐하면 외부로 세금 투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적은 외적보다 생활 비용이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CD 밑에 거는 왜냐하면 민족주의란 반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힘의 행사 자체가 미국의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석우화는 아직 살아있으며 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누누이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채찍과 중국의 당근 항목에 와서는 이 글의 기고자가 중국 연구자금을 받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미국이 각국의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압박하는 정치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최근에 한국 보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강조했는데 차이점이 뭐냐고 묻고 싶네요. 전 근대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워 제국에 대한 저항 논리를 전개했는데 과연 21세기 민족주의로 각 나라가 생존 가능하겠는가? 유발 하라리처럼 인류 역사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또는 고대사를 보면 우리나라 12황국은 다민족 공동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은
여러 그 종족이 돌아가면서 했다는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왜 12황국이 가능했겠냐 하면은 옛날에는 농경 문화가 아니고 유목 문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 자전 속도 회전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살았다. 이런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매우 길었는데요. 다른 뉴스, 해외 견학에 주민시설 600억 투자, 소통으로 풀어낸 용인 그린 에코파크.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주민들한테 뇌물 먹이고 쓰레기 소각장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기피시설 논란껏 주민공간으로 환원한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그린워시 이름으로 지방자치 폐해 중에 하나다. 전국을 쓰레기 소각장 만들 태세다. 지자체별로 다 만들어 버린다면 지방자치제 해체하고 중앙집권적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해야 한다. 과연 지자체별 쓰레기 소각장이 친환경 정책이냐? 쓰레기 소각장은 한 군데 집중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는 중앙집권적 정책이 필요하다. 지자체별 쓰레기 소각장 이권 카르텔들이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 견학을 시켰다? 그 하남시의 그 쓰레기 소각장만 봐도 충분히 견학이 가능한데 외국 여행까지 시켜가면서 용인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한다. 돈치를 하고 자빠졌네요. 흔들림 없는 주장, 빨간 옷에 넣어 공산 타무라 토목고 위원장 당수 분전기 해가지고 지지통신 편집국인데 일본의 공산당이 있죠. 재계 중심 미국이 시키는 대로 자민당의 정치를 흔들리지 않고 바꾸겠다. 이런 유세를 하고 있네요. 착취를 단지 일하는 사람에게 불을 돌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공산당이다. 세월이 지난 당의 이념에 대한 자부심도 보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공산당 지금 유세 내용을 취재를 했네요. 트럼프 2.0 지지통신 중에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국빈 방문 연기, 중동 정세 긴박화로 일본 방문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1월 29일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일본으로 가는 뭐 이런 건데 어떤 행보가 있길래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현대제철 신에너지개척 가속화 해상풍력 원자력 정조준 현대제철이 해상 목적 원자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에 그 철강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는 고강도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팔겠다 하는 게 이제 그 CEO의 그 앞날의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최종 목표는 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원자로 프로젝트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SMR 경남용기 용 후판 열처리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CSIS 중국이 일방 설치한 구조물 이기 여전히 서해에서 운영 중. 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운영 중이다. 요런 얘기네요. 그 이 대통령이 가서 뭐 요구했다는데 민간 기업이 물러났다는데 이게 뭐 민간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미국 CSI의 빅터차 한국 석자가 그 인도 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또 다른 회색지대 전술 사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회색지대 전술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올렸던 이 대통령 토론 삭제한 이유. MBN에서 2월 2일 캄보디아 김창룡 대사 통해 의미 문의 캄보디아가 외교부 통상적 소통 조치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SNS에 이 대통령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라며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 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했던 게 중국 범죄 조직이라고 그러죠.
중국한테 무슨 압력을 받았나요? 어, 항의의 의미가 담긴 조치는 아니었다고 외교부는 일축했답니다. 웃기고 있네요. 한번 올렸던 거를 존심도 없이 내려버렸다 이런 얘기네요. 물가 상승률 작년 8월 이후 최저지만 조기 생선 21% 오르고 설 성수품 부담지수 이목균 국가대이처 1월 소비자 물가 동향 국제유가 하락해 소비료는 내려갔는데 농축산물은 2.6% 올랐고 전월 대비 4.1%, 사과 10.8%, 조기 21%등 성수품 가격 고공 행진하고 근원물가 상승률, 근원물가는 그 가격 변동이 있는 채소류 그거 뺀 거를 얘기하죠. 2.2% 올랐다고 그러고 생활물가는 2.2% 우리 그 음식 먹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돈 주고는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랬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요게 근원 물가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그, 그, 그 아까 그 채소류 그런 거 빼고 얘기하는 걸 겁니다. 2.0% 올랐답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네요. 공업제품 가격은 1.7%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공업제품들이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가격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길었네요.